자, 실마리 뒤집기 마지막 코너고요.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타 방송국 보면은 뭐 연예 대상을 연말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제나 뭐 증권 채널은 그런 게 없죠. 사실 이 김종효 이사는 1년 동안 또 거의 매일같이 출연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출연료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어워드, 수상을 드리고 싶은. 자, 물론 이동훈 대표도 뭐 항상 수고하셨고요. 자, 2025년도를 뭐 되돌아보는 복귀라고 해야 될까요? 회고? 그래야 이제 또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 증시를 보시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네, 올해처럼 일단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오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0% 이상 급등하는 해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나 혹은 뭐 상반기에 여러 가지 대외 이슈로 인해서 폭락을 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익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근데 올해처럼 지리한 박스권에서 탈출을 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낸 해는 정말 드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뭐 싶기도 하고, 이게 뭐 유동성이 늘어서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유동성만 늘어난 게 아니죠. 유동성이 늘어난 것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상반기에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주도주가 있었고,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또 하나 이제 주인공이 있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연말에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내년에도 송구영신이 안 통할 것 같다. 어. 내년에도 주요 종목군들을 선택할 때 결국 올디스팟 구디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반기의 주인공 반도체는 아마 내년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의 주인공이었던 조방원도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또 신규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기 시작하면 저는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지수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 그다음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주인공이 너무나 뚜렷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선진국 경제의 최대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봐야 되는데 네. 되는 업종은 너무 강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업종의 회복은 생각보다 또 느렸다라는 것도 또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짧게 해주셨고. 이동훈 대표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에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요.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좋아요. 지금까지 좋고 내년에도 더 좋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앞에도 잠깐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 맞나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네,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거. 뭐 뚜껑 열어보면 숫자는 또 서프라이즈. 우와.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로 너무나 명확하고 굉장히 놀라울 것 같고 시장의 예상을 더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을 것 같고. 자, 문제는 그러면 리스크는 없느냐? 리스크도 굳이 찾아보자면은 뭐 자재부재한 건 많은데 무엇이 리스크가 될 건지. 사실 뭐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역시 지금 AI와 관련된 얘기들이겠죠. 지금 시장을 사실 올해까지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 빅사이클, 이 부분이 시장을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고, 결국 반도체를 비롯한 테크주들의 강세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AI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뭔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좀 괴롭힐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버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도 내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지만은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빅테크들로의 어떤 쏠림은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AI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단적으로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좀 밀려날 수도 있다라. 이건 뭐 저의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이런 AI 버블론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제 기업들 간에 이제 확실히
AI와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과 그렇지 못한 회사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구별이 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되는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AI와 관련된 어떤 사이클 자체는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게 리스크 요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실 이제 올해는 앞에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 주요 중심에서 압도적 1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내년에도 좋겠지. 근데 좋겠지 어떤 강도가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데 자, 코스피 지수가 올해 76%가 올랐어요. 근데 내년에도 76%가 오르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76%가 더 오른다면은 바로 그냥 한 7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장까지 오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올해는 좀 약했는데 코스닥도 사실은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37%가 올랐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이런 강세의 흐름들이 내년까지, 그러니까 좋은 장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막 그 압도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는 힘들다. 바꿔 말씀드리면 업종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올해보다는 약해질 수가 있다. 사실 상반기에 조방원이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조방원이 조금 약해졌어요. 근데 그 약해진 이유를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그러니까 상반기에 워낙 많은 것들이 터졌습니다. 수주라든가 뭐 실적의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웬만한 거로는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시장 자체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웬만한 호재에도 좀 시장의 어떤 반응이 좀 떨떠름할 수가 있다. 저는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악재보다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상승에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 이제 그 시장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장은 좋을 것이다. 네. 다만 기대 수익률은 올해보다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올해 사실은 특히 정말 그 투자로 해서 오늘 주식 투자로 해서 수익을 좀 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내년에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그대로 가되 다만 이제 이런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는 어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널어놓기에는 또 이 두루뭉술을 하니까 그냥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제 금은 내지는 구리, 카파라고 하는 게 그동안 뭐 계속 치고 올라갔잖아. 매일같이 고가 경신하면서 구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하루에 조금 많이 급락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 일단 뭐 표면적으로 나오는 얘기, 뉴스로 나오는 얘기는 CME가 이제 증거금을 대폭 올렸다는 거죠. 네. 뭐 증거금을 올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포지션 청산이 있을 수밖에 없죠. 포지션 청산을 안 하고 그만큼 증거금을 밀어넣을 정도로 하는 분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뭐 개별 종목이 됐든 뭐 선물이 됐든 여러 군데서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면 신고가를 더 밀어 올리는 방향,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 올려서 반대 포지션을 아예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실제로 이제 그게 속도가 가파라지다 보니까 아마 CME 쪽에서도 뭔가 좀 과열을 우려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물가 상승으로도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CME가 이제 그 증거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포지션 청산이 있었고 오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릴 때도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확 포지션을 빼버리면 네. 결국은 내려올 때도 빠르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죠.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지수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른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한 20% 올랐는데 10년 상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6.27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올해 굉장히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부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스닥의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뭐 금은을 포함한 일부 레버리지 자산들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연초에 이 부분은 조금 경계의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뭐 국내 오늘 로봇주들도 일부 흔들리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동일한 기준에 걸리고 있잖아요. 100% 넘어가면 시총 101위부터는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기 때문에 투자 경고 지정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급락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국내에도 펀더멘탈 없이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시세가 항상 그렇게 지속성을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조금 연속성을 갖는 조정이냐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보면 자산시장에 항상 대칭점, 대척점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바이오가 좀 밀리고 우리 시장은 좀 그렇잖아요. 조정받을 때는 바이오 섹터가 막 이렇게 대체해주고 그것처럼 이제 금, 은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건 디지털 금. 가상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에다가 시황을 막 내더라고요. 뭐 가상 비트코인 가격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분이 시황 전문가도 아니시고 관심은 많은데 뜻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가상화폐나 디지털 뭐 요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저께는 또 뭐 미래에셋 그룹이 코인 거래소 한 군데를 뭐 인수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도 많고 네이버는 이제 또 두나무를 인수해서 네나무가 됐다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디지털 화폐 쪽도 한번 분석을 사실 이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가상화폐 쪽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는데 이러한 변동성 국면에 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이제 글로벌 IB들의 최근 어떤 그런 전망치를 제가 쭉 보고 왔는데 굉장히 이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저를 본 데는 한 6만 달러까지 본 데도 있고요. 최고를 본 데는 25만 달러까지 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비관론과 낙관론이 상당히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가상화폐 전반을 놓고 보기보다는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ETF들이 지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기관의 자금 유입이 확실하게 비트코인으로 오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하나의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좀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진짜 이 시장이 완전히 날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악재들에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 시장이 만약에 이제 좀 더 성장을 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지금의 어떤 가상화폐 시장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상당히 올해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지금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초입에서의 진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보다는 지금은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각국의 정책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내년에는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러한 시장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결정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 많이 걸었었는데 사실 올해는 좀 계속해서 지연된 측면이 있거든요. 후순위를 밀리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은 원고에 보니까 김종현 의사는 반도체, 조방원에 계속 관심이다. 이거 평이한 얘기신 것 같고 이동근 대표도 조방원, 반도체, 코스피. 평이한 내용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스킵 떠서 지나가고. 자, 두 번째는 CES입니다. 아까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결국에는 미래의 지향점은 이 AI가 이제 AGI가 돼서 범용 인공지능 내지는 조금 더 발전된 용어로 브레인이잖아요, 브레인. 그러니까 나만의 AGI, 나만의 챗GPT, 그러니까 김종효 뭐라고 그래야 돼? 발음만 하여튼 종효 PT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나만의 것을 가지고 싶은 브레인과 그 브레인을 장착한 몸통, 바디를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로봇이고 휴머노이드 아니겠어요? 결국엔 나만의 자비스.
이게 지향점이잖아요. 뭐 나만의 자비스가 옆에 붙어가지고 내 대신 일도 해주고 뭔가 조언도 해주고 뭐 시험도 대신 봐주고 뭐 영국은 뭐 회계사 시험을 이제 저기 했대요.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폐쇄했다고. 하도 그 AI가 다 해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미래로 가는데 가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단초를 지을 수 있는 게 CES에서 과연 뭔가 힌트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시장이 또 환호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아유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저 정도 그냥 덤블링 하다 말고 이런 것만 될 건지. 말씀하신 대로 그 액션으로 그친다면은 실망이 크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건 말씀하셨던 AGI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슈퍼 지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공상과학 영역에서 두려워하는 네, 슈퍼컴퓨터 그렇죠.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뭐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네이터 통과에 나오는 그 날아다니는 제니스 그 제네시스 요즘 용어를 뭐 똑같이 쓰더라고요. 네네. 네, 제네시스 뭐 이렇게 하지만 제니스라고. 네,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그 중간 단계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춤 따라하고 그 춤이 정교하고 이런 건 이제 다 볼 만큼 봤습니다. 뭐 네. 중국 로봇으로도 봤고 테슬라 로봇으로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로봇 쪽은 종목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는 이제 로봇자 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뭐 로봇 청소기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센서류 종목군들이 주로 이제 초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또 그저께 뭐 한 2, 3일 전부터는 자화전자의 그 OIS가 미세 진동 센서로 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스토리 타고 또 뭐 급등하고 네. 시장에서 막 또 풍겨내더군요. 뭐 개항전기가 또 정말 시총 작은 종목인데 뭐 현대차와 뭐와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또 뭐 주가가 4배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대감에 뭐 종목군들의 랠리는 말 그대로 뭐 종목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봇만 묻어 있으면 지금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럴 때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스텝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도 이제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좀 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과연 보여줄 게 무엇인가? 기존에 이제 춤 잘 추는 거, 잘 움직이는 관절 그런 거 보여주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연결했을 때 이 로봇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죠 결국. 그렇죠. 그 로봇이 그거를 보면서 구매자들, 소비자들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할 거냐 이게 포인트겠죠. 그렇죠. 근데 뭐 한 2시간 하고 충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과연 사람들에게 매력을 얼마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CES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언제 팔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근데 좀 냉철한 시각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는 어떠세요? CES 뭐 CES 다음엔 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우리가 뭐 공시처럼 맨날 연초에 외워서 달달달달 외우는 것 같아. 진짜. 사실 이제 이번에 CS2016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AI 로보틱스가 명확하게 주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피지컬 AI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머물렀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물리적 행동까지 확장성을 결국은 가져오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봇 산업의 무게 중심이 단순히 지금까지는 연구라든가 이제 뭐 시연이라든가 이런 쪽에 앞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춤을 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현장에 투입하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뭐 지금까지는 뭐 가정용이라든가 서비스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오락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머물렀던 쪽에서 이제는 제조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산업 현장으로의 접목이 본격화되는 게 아마 내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현대차도 이번에 아틀라스를 내놓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봐야 되겠고 현대 엔비디아의 로봇 전략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러한 쪽을 좀 아우르는 이러한 비전이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부터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는 역시 국내에서는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약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엔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강해졌는데 뭔가 이제 로봇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구체화가 될 거예요. 두 가지라고 좀 보는데 하나는 일단은
현대차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50조 원 뭐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뭔가 밸류체인만 놓고 봤을 때 현대차의 밸류체인이 향후에 로봇 산업에서의 어떤 가장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로봇들의 상승에는 어떤 그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이익보다는 역시 뭐 대기업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향후의 어떤 이 시장에서의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또 이제 무슨 뭐 부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렇다면 너네 돈을 얼마 버냐.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업 중에서 하나 부각이 된 것은 SPG 같은 회사죠. SPG는 어쨌든 돈을 버는 회사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딱 급등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는 김종영 이사께 우선권을 또 드리겠습니다. 뭐 기업 짧게 조금만. 네, 뭐 저는 HL 만두 외에는 지금 뭐 투자할 만한 기업이 현대차고 그 두 개 외에는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투자입니다. 트레이딩이야 뭐 종목이 넓어질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두 종목 외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로봇의 대량 생산 그게 뭐 쉽게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다음에 지금 뭐 액추에이터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SPG를 제외한 그 어떤 회사도 지금 의미 있는 정도의 숫자를 공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 종목의 랠리가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종목은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건 글로벌 ETF를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종목은 현대차, HL만도? 네. 네. 그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하여튼 한 해 고생하셨고요. 뭐 내년이래 봐야 또 김종영 이사는 금요일날 다시 또 뵈야 될 것 같고 이동근 대표는 다음 주. 네.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